2018년 1월 어디든 언제든 부르면 달려간다는 당찬 포부로 시시콜콜 택시가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길도 달리고 바닷길도 달리고 하늘길도 쌩쌩 달려온 올 한 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서 우리 지역에 나아가야 할 큰 그림까지 시시콜콜 짚으며 달려왔는데요. 그중 가장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2018년도도 어느덧 끝자락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우리 택시를 타고 많은 곳들을 다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1년?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가 뭐 동네에서부터 참 먼 곳까지 많은 곳들을 다녀왔었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지역의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 또 급박하게 터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택시에서 다뤄봤는데 저는 1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언제요? 좀 힘들었지만 보람됐었던 일본 특집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벌써 여름이네요. 그렇지요. 네. 다소 좀 힘들었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항의 100년 먹거리를 우리가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다녀왔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랬었죠. 뭐 철강 일변도였던 우리 산업 구조를 이제는 벗어나서 앞으로 100년 또 200년 포항의 새로 먹거리를 찾아 우리가 참 먼 여행을 떠났었네요. 그래요. 가깝지만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이 일본 안에는요, 포항과 굉장히 닮은 구석도 많았고요. 그랬더라고요. 일본 안에 숨어있는 이 산업의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택시가 아주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랬었죠. 네. 자, 포항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 어떤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때 그 시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산업 현장이 곧 관광 상품이 되는 시대. 관광업의 새 트렌드로 떠오른 산업관광을 포항의 첫 번째 미래 먹거리로 탐구해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포항이 가진 산업관광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포스코로 대표하는 철강 산업 도시입니다. 그러고 이제 또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포스텍이 있고 첨단 과학 인프라, 그러니까 제3세대, 4세대 가속기 연구소라든지 생명과학 연구소다, 그다음에 로봇융합원 이런 게 절비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 루트를 개발한다 하면은 산업 관광이 이제 특별한 우리 포항의 이제 새로운 가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경제를 이끌었던 굴뚝 산업이 이제는 관광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쇳물을 쏟아낸 포항. 그런 위대한 철강의 역사와 풍부한 산업 유산들이 있기에 우리는 포항의 미래 먹거리로 산업관광을 주목하려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관광의 가치를 알아보고 산업관광으로 도시를 새롭게 부활시킨 곳. 산업관광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일본에서 그 비결을 파헤쳐봅니다. 어디든 쌩쌩 달려가는 시시콜콜 택시가 드디어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네, 저는 막상 일본에 도착을 하니까 설레는 마음보다 왠지 어깨가 무겁고 저희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일본의 노을을 그냥 쏙쏙쏙 몽땅 다 긁어가지고 포항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의 숨은 보석들을 이 반짝반짝한 눈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뽑아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시콜콜 택시 일본을 가다 특집 제1탄. 일본 내에서도 산업관광의 교과서로 불리는 곳 기타 규슈시로 지금 출발합니다. 시시콜콜 택시가 찾은 첫 번째 일본의 도시는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기타 규슈시입니다. 예로부터 규슈와 일본 본토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던 곳으로 일본 4대 중화학공업단지로 꼽히던 곳인데요. 최대 공업지대에서 산업관광의 메카로 바뀐 기타 규슈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택시가 달려가서 만나봅니다. 이분이시구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우리 시시콜콜 택시 일본에서의 특급 도우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박물관으로 불렀어요. 네. 왜 이쪽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기타 큐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그런가요? 모셔봤습니다. 의외네. 산업도시 아닌가요 여기? 산업, 즉 환경입니다. 산업과 환경 네. 약간 헷갈리기도 하지만 들어가서 보다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야. 예, 이곳이 바로 그 네. 기타 큐슈의 환경박물관입니다. 어떤 곳일까 참 궁금했는데 네, 이제 기타 큐슈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그 환경 문제를 극복을 했는지를 이 전시관에서 알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주제로 구성된 환경박물관은 환경오염의 참상뿐 아니라 미래 환경도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디가 연상이 되십니까? 와. 우리 지역 같은데. 오. 포항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사진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이게 네. 1960년대 기타 큐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써 이게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써 있죠. 보시다시피 바닷물 색깔이 주황 색깔입니다. 하늘은 7색깔 무지개. 그 7색깔 무지개가 진짜 무지개가 아니라 공해로 인한 무지개. 이 당시에 얼마나 오염이 됐냐면 네. 이제 바닷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익살하지 않습니까? 네. 익살을 하기 전에 화학물질로 죽는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오염된 바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생선, 어패류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오염된 바다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와. 일본 4대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하는 동안 기타 큐슈시는 공해로 급격하게 병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960년대 일본 전역에서 대기 오염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눈부신 역사 이면에 죽음의 공해 도시라는 흑역사도 겪어낸 겁니다. 人間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魚もバクテリアもこの水の中では暮らしていけないという状況でした。で、ただしですね、周りにはたくさんの工場があって、人口もこの頃北九州市はとても大きくなったので、周りで人は暮らしていたんですが、みんなもう海から目を背けて生活していたっていう時代です。 밑에 저 물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저게 그럼 그때 당시를 지금 비슷하게 재현해 놓은 그런 물들인가요? これは、はい大昔まだ水がきれいだった頃からだんだん水が汚れていって、近年になってまた水がきれいになったっていう順番で並んでるところですね。で一番奥にある、あれですね、はいあれが当時この海の底にあった泥ヘドロを、サンプルとしてあそこに展示してあるものです。 지금 있는 저것이 그때 당시에 실제 거란 말이죠? 그 그렇죠. 물이라는 네. 거죠. 야 충격적이네요. 저건 진짜. 아니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긴 해도 진짜 물이 저 색깔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야 심각했네요. 지금 저는 굉장히 친밀감이 들거든요. 굉장히 포항과도 좀 닮은 점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맞게 봤나요? 맞습니다. 여기 이것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공장 굴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밑에가 전부 다 공장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원래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산업도시로 유명한 지역인가요? 그럼요. 이 지역은 네. 일본 4대 공업도시 중에 한 오. 곳입니다. 일본의 최초의 잔영 제철소가 생긴 곳이기 때문에 기타 큐슈라는 지역은 일본 산업의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곳입니다. 이게 오염이 됐을 때 이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그 문제점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자식들이 천식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전문가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그걸 통해서 계몽 활동을 하고 또 그거를 기업이라든지 행정기관에 건의를 함으로써 3자, 그러니까 지역 주민, 기업, 행정 세 주체가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을 해나갔다. 그거 자체가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손으로 해냈다. 근데 우리가 또 환경박물관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환경이라는 단어와 이런 산업지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의 박물관을 또 이렇게 환경이라는 테마로 잡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브랜드입니다. 환경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그 환경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 자체가 공업 도시였고 네. 일본 최초의 관영 제철소가 생긴 도시입니다. 포항도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제조업보다는 네. 다른 산업 쪽으로 이제 또 이제 일의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제철, 산업이라는 이 지역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산업이라는 것을 또 다른 산업의 어떤 자원으로 삼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어떻게 활용을 하시죠, 그거를? 무궁무진하죠. 이 관광학 쪽에서 네. 그 관광 모자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관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모자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산업 분야에 관광이라는 모자를 썼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관광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철, 네. 환경이라는 곳에 관광이라는 모자를 씌움으로써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고부가 상품이 되는 거죠. 기타 큐슈시에서 현재 산업관광 코스로 참여하고 있는 공장은 58곳. 변기와 세면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인기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화장실은 대부분이 재래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집 안에 두지 않고 냄새를 피하기 위해 집 밖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공장 현장 견학에 앞서 이 업체의 역사와 철학을 만날 수 있는 자체 박물관을 둘러봅니다. こちらは1号窯と呼んでいるんですけども、食器をですね焼き始めた頃の窯になります。2階建ての窯になってまして、だいたいこちらの中にですね成形をした食器を入れまして、3昼夜4昼夜かけてですね、食器を焼き上げるという時代の窯でございます。TOTOはですね1917年にこちらで会社を起こしております。100年以上会社をですね続けてまいりました。100周年の記念事業ということでですねこちらのミュージアムをですねオープンさせました。やはり産業観光といいましてもいわゆる一企業ですね一社だけでは大した力にはなりませんがいろいろな地元のですね他の企業様とコラボレーションすることによって集客にはつながっ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실제로 공장 전체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견학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견학을 가게 되면 유리통 안에서 작업장을 보는 수준이지만 여기서는 직접 자기가 가까이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제 직원들의 생생한 그런 작업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몰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신뢰는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こっちはちょっと濁った音がしてます。こっちがこの裏にひび割れがあるものです。 소리로 불량품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건데 들어보실 때 소리가 좀 다르죠? 이쪽이 네. 좀 더 청량하고 네. 이쪽이 약간 좀 낮은 음이 나고 네. 이 뒷면에 약간의 흠이 있어서 소리 될 때 잘 안 나요.
저는 솔직히 그 변기를 그냥 공장에서 그냥 탁탁탁탁 찍어내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심지어 그 가마에 구워내는데 24시간을 해야 되고. 네. 자, 이건 정말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이 라인에 앉아서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거를 우리가 직접 그 옆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변기 공장이 네. 큰 매장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예, 변기 매장 같은 느낌이 들죠. 깨끗하게 정돈된 곳에서 견학하는 사람들이 마치 변기를 고르듯 거기 걸어 다니면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하면서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산업 관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 관광자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산업을 체험해보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산업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으면은 지금 포스코 1고로가 건설한 지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제 폐쇄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 폐쇄가 되면은 단순히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를 관광 루트화 시켜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갖춰서 관광 상품화하면은 우리가 어렵던 시절에 제철새를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선대들의 그런 피땀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우리 포항이 또 자랑스럽게 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포스텍과 R&D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R&D 기관과 포스텍의 각종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특히 학생들이 궁금한 것도 풀어보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체험도 해보고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관광 도시로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공장 때문에 병들었던 기타 큐슈시. 이제는 공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산업 관광의 메카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산업 현장에서 독특한 즐거움을 얻고, 기업들은 견학 온 이들로부터 다양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기업에 대한 애착이 높아집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의 경쟁력, 산업 관광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기타 큐슈를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산업관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또 낯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인기 있는 관광 코스가 된다. 정말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그동안 포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철강 공장들이 이제는 관광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네. 사실 일본 하면은 많은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관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 관광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서 있는 지금 이곳 영일만 항이 그 희망의 중심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크루즈 관광입니다. 맞아요. 네. 일본 내에서도 그 크루즈 관광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나가사키에서 만나본 크루즈 관광의 모든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크루즈 관광 산업을 탐구해 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에도 크루즈 관광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세계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율은 연평균 7.8%.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해양도시 포항도 빠질 수 없겠죠. 2020년 영일만항 국제 여객선부도 준공에 맞춰 포항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주력 중입니다. 예, 영일만 국제부도는 작년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부두 길이는 310m인데 한 450억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두가 준공되면 명실공히 국제해양관광 컨테이너 종합부두로 거듭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이면 7만 5천 톤급 크루즈의 접안이 가능한 국제 여객선 부두를 포항도 가지게 되는데요. 영일만 항이 환동해권 크루즈 기항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힌트를 찾아 일본 나가사키로 갑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한 일본 나가사키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곳으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문화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서를 연출합니다. 인구는 41만으로 중소도시 규모지만요. 연평균 관광객은 700만 명에 달하는 관광 대도시입니다. 특히 국제 크루즈 여객선 입항수는 일본 내 2위로 크루즈 여행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부제가 오늘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아름다운 바다에 크루즈. 야, 사실 저는 크루즈 하면은 뭐 막 영화에서만 봤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저도요. 그거 진짜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먼 나라에 또 그냥 사람들 말고 부자 사람들. 그러게.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건 줄 알았죠. 나중에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하면 죽기 전에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버킷리스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크루즈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돈 많은 서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은퇴해서 타는 게 이제 크루즈라는 게 있었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유람선이라는, 모르시는군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공감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히트했던 건데요.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아무튼 제목부터 70년대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이제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탈 수 있는 캐주얼한 그런 유람선. 그게 지금 전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절반 이상이 이제 캐주얼한 크루즈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루즈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차요? 지금 연간 크루즈를 타는 인원수가 약 2천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고요. 많네요, 진짜. 이 숫자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증가율이네요. 그리고 그거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는 크루즈를 타는 사람의 평균 연령도 45세. 예전에는 5, 60대. 이제는 45세. 기간도 예전에는 굉장히 장기간의 여행을 했지만 이제는 일주일 이내 여행을 하는 게 이제 늘어났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먼 거리까지 갔지만 이제는 그 영내권 쇼 트립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짧은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이 크루즈 산업이 됐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가요, 진짜? 그렇죠. 지금 크루즈 그러면 아시아가 크루즈 산업의 발전소다. 그 정도로 라고 말할 수 평가를 있습니다. 받나요? 지금도 전체 세계 크루즈 시장의 대부분은 절반은 북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2위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2위가 중국 시장입니다. 하기는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어디 관광지만 되면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 한 척 타고 중국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게 다 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크루즈 나가사키를 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이 이제 길거리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예전보다 경제력이 이제 국가 경제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건 굉장히 소득 탄력성이 높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건 잘 사는 나라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관광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크루즈라는 게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크루즈만큼 안전한 그런 관광 형태가 없습니다. 비행기보다 안전하고요. 이제 온 가족이 타도 뭐 누구를 잃어버린다든지 사고를 나든지 뭐 테러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크루즈가 가족 여행으로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관광 상품이라 할 수 있죠. 일본 3대 미항으로 꼽히는 나가사키항. 16세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외국과의 무역을 개시한 국제 무역항이었으며 19세기에는 동아시아의 주요 석탄 공급항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나가사키항이 이제 세계 크루즈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최고의 크루즈 여객선 기항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長崎の港はこちら水深12メートル、それで長さが410メートルあります。でこれで16万トンの船まで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長崎の街中に観光に行っ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というのも長崎にはこのつく松田ふ頭の後ろに世界遺産2つございます。そういったところに徒歩で行ってもらったり、バスで行きますと諫早、大村で、遠くは温泉があります島原半島、そちらまで足を運んでいただいてい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 크루즈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그 도시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반 관광은 우리가 지역을 마케팅을 할 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루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대상은 크루즈 선사입니다. 크루즈 선사한테 그러네요. 마케팅을 해야지 사람한테 마케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크루즈 선사가 기항지를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야, 단지 우리가 관광객만 공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첫 번째 우리가 뚫어야 될 문제네요. 그렇죠. 네. 어떤 조건의 기항지, 어떤 조건의 도시가 기항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기항지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또 제가 풀어보면 네. 세 가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시로서의 기항지. 선사가 크루즈를 여기서 기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도시의 분위기가 이 크루즈 배를 환영한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출항, 기항함에 있어서 최적의 기항지. 그 말인즉슨 우리가 생각하는 항만 시설 그리고 출입국 관리 검역 CIQ라고 그러죠.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세 번째, 관광지로서의 기항지. 지역 안에 관광 자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또 관광지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2차 교통. 2차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 거점이 되는 지역, 항구, 공항서부터 관광 목적지까지의 교통을 말합니다. 네. 2차 교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루즈 배들은 기항을 할 때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 동안 기항을 하거든요. 뭐 7시간 정도 기항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관광 자원도 있어야 되겠죠. 볼 게 있어야 이동할 테니까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포항이 2020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크루즈 시대를 맞이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직 뭐 단순히 크루즈선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갖춰야 되는 우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들이 크루즈선을 왔을 때 반겨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去免税店逛一下，必去的免税店。从来没来过，第一次，反正第一感觉还是挺好的，第一感觉不错。我喜欢站在海景房的玻璃看大海，然后快到日本的时候看日本的山、日本的船，都挺美的，都挺不错。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크루즈 시대가 열렸습니다. 포항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크루즈 관광객들은 뿌리는 돈, 막말로 뿌리는 돈이라고 쓰고 가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쓰고 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득, 지역의 소득이 창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와서 기항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목적지를 보고 다시 배로 돌아가서 타 도시로 간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솔직히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제가 어떤 목적지로 간다. 차를 타죠. 운수업이 들어갑니다. 아, 배가 고프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요식업이 들어가죠. 아, 기념품을 사야 되겠네. 그럼 또 거기에다 부수되는 상품들. 면세점을 간다. 또 그럼 거기에 또 다른 또 이제 산업이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결부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일자리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크루즈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늘겠고,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늘게 되겠죠. 야. 그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겠죠. 야. 듣기만 해도 지금 뭐 벌써부터 기대가 잔뜩 되고 있어요.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무슨 업을 해야 되나, 요식업을 해야 되나, 서비스업을 해야 되나. 제가 요즘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까 운수업을 해볼까 생각도 드는데 안 되겠네요. 나가사키, 그리고 나가사키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이색적인 풍경이 바로 이 노면 전차잖아요. 사실 노면 전차는 말 그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 딱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이 나가사키가 원래도 아름다운 도시긴 한데 이 노면 전체가 시내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도시만의 매력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나가사키에서 이 노면 전차는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노면 전차는 네.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나가사키에서 하나의 관광 명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만의 상징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 일본에 있는 이런 전차들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교통수단으로도 참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기대도 되고 타보고 싶고 보니까 관광객들하고요, 그 일반 나가사키 시민들하고 어우러져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른 열차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치요? 안 오는가? 온다! 타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이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전차들이죠, 그러면? 그렇죠. 이 전차 우리나라 때도 우리나라 예전에 다녔었죠.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왠지 옛날 그 막 드라마 속에 제가 출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왠지 낭만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뭐 관광객들만 타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용을 그렇죠. 하는 교통수단이니까 왠지 이 지역민들의 삶 속에 제가 한번 뛰어든 것 같고. 그러게 말이에요. 국제 여객부두가 2020년도 준공되면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하고 또 일본의 마이주르시하고 또 포항의 영리만하고 연결하는 크루즈선을 운항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후쿠오카라든가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이렇게 확대 개편해서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 크게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되면은요, 이곳 영일만항에 7만 5천 톤급 굉장히 큰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국제 여객사원 부두가 준공이 됩니다. 환동해권 크루즈 기항지로서 그리고 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포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되는 거 있지요. 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크루즈 관광으로 포항을 방문을 해서 또 산업 관광도 즐기고, 이야,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데요. 그 멋진 미래가 기대가 되죠. 네. 앞으로 시시콜콜 택시는요, 내년에도 우리 지역의 작고 크고 긴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짚어보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불러주시면 달려가는 시시콜콜 택시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불러주십시오. 다음 주에는요, 북방경제 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랬었죠. 그 러시아의 현장, 우리의 과제와 전망들에 대해서 다음 주 러시아 편에서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이 이제 이렇게 액체를 변해서 저기 원재료 같은. 빠질 것 같아요? 좀 위험합니다. 못 찍어봤어.